피고인 정영숙 씨입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정영숙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펜을 든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들도 판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판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눈매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잠시만요. 도연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품에서 놓아보낸 그 작은 아기가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도연은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름이 같은 우연일까요? 하지만 그녀를 본 순간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10분 후 도연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다시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정체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선 골목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원룸입니다. 겨울 해가 짧아 오후 4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방 안은 어둑어둑합니다. 형광등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작은 스탠드를 켜놓았지만 그마저도 희미하게 깜빡거리며 언제 꺼질지 모를 상황입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 자국이 검게 번져 있습니다. 정영숙은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검은색 바지 단을 접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끝은 여전히 날렵하고 정확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가는 소리, 재봉틀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진동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영숙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욱 깊어 보이고 입꼬리는 자꾸만 아래로 처지려 합니다. 허리도 아파서 자주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5벌의 옷을 손봤습니다. 청바지 2벌의 단수선, 블라우스 1벌의 소매줄이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정장 바지의 허리 줄이기까지. 한 벌당 받는 돈은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기껏해야 3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의 수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일감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사람들이 수선할 옷도 별로 가져오지 않아서 며칠씩 일감이 없는 날도 많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골목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영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 너머를 바라봅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빨간 패딩 점퍼를 입은 아이의 볼이 추위에 발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영숙의 가슴 한구석을 조용히 아프게 만듭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영숙은 고개를 돌려 다시 재봉틀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자꾸 딴 곳으로 새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늘땀이 삐뚤어지거나 실이 엉키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뜯어서 처음부터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없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문 너머로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정혜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아주머니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터줏대감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가끔 손자들을 데리고 놀러 옵니다. 영숙은 서둘러 고개를 돌리며 재봉틀 스위치를 끕니다. 현관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또 폐를 끼치네요. 모료 이웃인데 혼자 사시는데 제대로 드시기나 해요? 아까 보니까 라면 끓이는 냄새만 났던데. 아주머니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찌개 그릇을 영숙의 손에 쥐어줍니다.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돼지고기와 김치가 잘 어우러진 진한 국물 냄새에 영숙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믹스커피 한 잔으로 때웠고 점심에는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긴요, 뭘. 그런데 영숙 씨, 자식은 없어요? 이렇게 혼자 사시기엔 너무 쓸쓸해 보여서. 아주머니의 무심한 질문에 영숙의 손이 움츠러듭니다. 찌개 그릇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영숙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는 영숙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요즘 시대에 자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계실 텐데 왜 연락을 안 하시나 몰라. 혹시 멀리 사세요? 외국이라도 나가 계신가?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옛날에 하나 있었죠. 있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근데 내가 버렸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영숙 자신도 놀랍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흘러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합니다. 버렸다고요? 그게 무슨,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죄송해요.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찌개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문을 닫고 등을 기댑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낯선 이웃에게 털어놓다니. 영숙은 찌개 그릇을 식탁에 놓고 방 구석으로 향합니다. 낡은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쌓인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습니다. 헌 화장품들, 부러진 손거울, 실밥과 바늘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들. 그 사이사이로 오래된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집어듭니다. 유리 표면에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어 손으로 닦아내자 흐릿한 흑백 사진이 드러납니다. 갓난아기의 모습입니다. 작고 하얀 얼굴, 꼭 감은 두 눈,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잠들어 있는 모습. 사진 아래쪽에는 빨간 스탬프로 찍힌 글씨가 보입니다. 1989년 서울시립보육원.
영숙의 손끝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아기의 볼을 만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애틋하게. 사진 속 아기는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요? 벌써 35살이 넘었을 텐데. 도현아. 작은 속삭임이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나는 이름입니다. 품에 안고 있던 마지막 밤 작은 귀에 속삭여준 그 이름. 건강하게 자라라고, 엄마를 원망하지 말라고 수없이 중얼거렸던 그 이름. 영숙은 액자를 가슴에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재봉틀의 진동 소리도, 창밖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흐느낌만이 좁은 원룸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을까요? 도연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알 수도 없는 채로. 저녁 무렵 영숙은 이웃이 가져다 준 찌개를 데우며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리고 아픕니다. 왜 하필 오늘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내가 버렸어요 라는 말. 사실은 버린 게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영숙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일찍 찾아올까요? 영숙은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공문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영숙 씨 맞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요. 영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라니 무슨 일일까요? 평생 법정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영숙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영숙은 배달원이 사라진 후에야 겨우 봉투를 뜯어볼 수 있었습니다. 기소장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로 낯선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영숙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공문서 위조, 피고인 정영숙. 영숙은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글을 읽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서류를 받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석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수선일을 하던 김선자 씨가 찾아와서 급한 일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일 말입니다. 선자 씨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영숙에게 부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이름만 써주면 되고 실제로는 선자 씨가 모든 것을 책임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영숙은 선자 씨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평소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관계였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선자 씨의 사정이 안쓰러워서 결국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자 씨는 서명을 받은 후 연락이 끊어졌고 영숙은 그저 일이 잘 해결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선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선자 씨가 자신을 속인 것일까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며 서로의 사정을 털어놓던 사이가 아니었나요? 며칠 후 영숙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안내문을 보고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기소장을 자세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증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김선자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기 사건에 정영숙 씨가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모르고 서명만 했어요. 선자 씨가 단순한 대출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주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형량은 그리 무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법정에 서야 한다니. 그것도 사기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말입니다. 영숙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열리나요? 기소장에 보면 첫 공판일이 나와 있을 겁니다. 대략 한 달 정도 후가 될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다시 한번 기소장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재판 날짜와 장소, 그리고 담당 판사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부분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담당 판사, 김도현. 그 순간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글씨가 잘못 보인 것은 아닌지, 다른 이름인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김도현이었습니다. 영숙은 벌떡 일어나 화장대로 달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액자를 다시 꺼내 들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989년 서울시립보육원. 그때 자신이 지어준 이름이 김도현이었습니다. 성은 입양 가정의 성을 따르게 될 것이고 이름만큼은 자신이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도덕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버린 아이가 판사가 될 만큼 성공했을 리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영숙의 마음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일까요? 자신이 품에서 놓아보낸 그 작은 아기가 이제 판사가 되어 자신을 심판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벌일까요?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날까지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영숙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까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판사를 마주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현아, 정말 너일까? 영숙의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올수록 영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고 식욕도 떨어져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봉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려고 해도 손이 떨려서 여러 번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낡았지만 잘 관리해둔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이것이 영숙이 가진 최선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자 영숙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이 마치 자신을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모두 자신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작은 한숨을 쉬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영숙은 국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남성 변호사는 간단히 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판사님께서 들어오시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고 질문을 받으시면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혹시 판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도연 판사님입니다. 젊지만 공정하고 신중한 분으로 유명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숙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김도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이 같을 뿐일지도 모르니까요. 법정에 입장하겠습니다.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영숙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목재로 만들어진 법정석들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피고석에 앉으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립,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영숙도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법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판사는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며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피고석의 영숙에게 머물렀을 때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영숙도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추었고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판사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판사 김도현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 정영숙 씨입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정영숙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펜을 든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들도 판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판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눈매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도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나이든 여성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부모님께 들었던 친어머니의 이름 정영숙,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이름도 정영숙.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잠시만요. 도연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품에서 놓아보낸 그 작은 아기가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도연은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름이 같은 우연일까요? 하지만 그녀를 본 순간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10분 후 도연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다시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정체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만난 그 여성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영숙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녀를 본 순간 느꼈던 묘한 감정.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양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어머니,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혹시 잠들지 않으셨죠? 아니야, 아직 안 잤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양어머니는 평소에 도연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부모처럼 키웠는데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친어머니 이름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도연아,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릴 때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그건 내가 어릴 때 입양 기록에서 봤잖니. 정영숙이었을 거야.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영숙. 오늘 법정에서 만난 피고인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왜 말이 없니? 아, 네, 어머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해요. 그래,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일찍 자거라.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이 이제 자신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다니.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신의 뜻일까요? 도연은 서재로 가서 오늘의 재판 기록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정영숙, 67세, 무직,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 건조한 법률 용어들 뒤에 숨겨진 그녀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런 일에 연루되게 되었을까요? 같은 시간 영숙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만난 판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당당하고 듬직한 모습, 법복을 입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989년 25살의 영숙은 미혼모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사라져버렸고 영숙의 부모는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던 날 영숙은 밤새 울었습니다.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젖을 먹이며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꼭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단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기를 보육원 직원에게 넘겨주고 돌아서는 순간 영숙은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30여 년 동안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밤새 양아버지가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 덕분이라는 말, 친부모에 대해 궁금해하지 말라는 당부.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워주시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어머니를 직접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판사로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했지만 아들로서는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양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은퇴한 양아버지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 친어머니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양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아,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건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재판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양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재판에서? 네, 우연히. 제가 담당한 사건의 피고인이었어요. 양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건 우리 덕분이다. 그 여자한테 휘둘리지 마라.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의 분위기는 첫 번째 재판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도연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법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영숙은 이번에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쳤는지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손도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영숙은 판사석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심판하게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침착했지만 가끔씩 영숙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법복 아래에서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검찰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가 일어서며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중년에 엄격해 보이는 여검사였는데 평소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정영숙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는 법정 중앙으로 나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위조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약 5년간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일이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손에 든 펜을 움켜쥐는 힘이 세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정영숙이라는 본명 대신 김미영, 박순자, 이현숙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생활했습니다.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위조하여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영숙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혼모라는 낙인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분을 숨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요?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1989년 출산 후 아이를 유기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기라는 단어가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자신을 유기했다는 것일까요? 버렸다는 것일까요? 도연은 펜을 너무 세게 잡아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유기가 아니었어요. 피고인, 지금은 발언할 시간이 아닙니다. 검사가 제지했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배고파서, 살고 싶어서였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여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분을 바꾼 것도, 이름을 바꾼 것도 모두 살기 위해서였어요. 누구도 미혼모인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일자리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도연은 영숙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친어머니의 사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로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 감정은 제쳐두고 진실만 말씀하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공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이라뇨. 진실은. 잠시 망설이던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고 검사와 변호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989년에 제가 낳아서 보육원에 보낸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김도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를 심판하고 있는 판사님도 김도현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곧 언론에도 알려질 것입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재판은 별개입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세한 떨림, 감춰지지 않는 동요. 영숙은 그런 도연을 바라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모자간의 운명적 재회라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연은 판사로서의 의무와 아들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법정에서의 폭탄 선언 이후 도연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고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실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어도 자꾸만 생각이 딴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동료 판사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벌써 법원 전체에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판사로서의 원칙과 아들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했고 개인적인 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이었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 완전히 냉정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버렸지만 지금의 나는 그 덕에 여기 있다. 도연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영숙이 자신을 키웠다면 과연 지금의 자신이 있었을까요? 미혼모의 아들로 자라며 사회의 편견과 싸우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공부했다면 판사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영숙의 선택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원망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자식을 포기한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데 왜 영숙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퇴근 후 도연은 양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작은 서점 안에서 양아버지는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을 본 양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며? 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법원 쪽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냐고 묻더군. 양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아, 내가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건 우리 덕분이다. 그 여자한테 휘둘리지 마라. 양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해서 너를 키웠는지 알잖니.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대학까지 보내고 지금의 판사가 될 수 있게 해준 건 우리야.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동정심을 유발한다고 해서 그것에 흔들리면 안 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과 투자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양부모님 없이는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분도 제 친어머니인 건 사실이잖아요. 친어머니? 너를 버린 사람이 무슨 어머니야. 진짜 어머니는 너를 키운 사람이지 낳기만 한 사람이 아니야. 양아버지의 말에 도감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차가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것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양부모님이 입양 당시 받았던 서류들,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지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서투른 글씨로 적힌 글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 널 보내며 난 이미 죽었다. 하지만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엄마는 멀리서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편지를 읽으며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영숙이 보육원에 도연을 맡기며 함께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도연이 성인이 되면 주겠다며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널 보내며 난 이미 죽었다. 이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영숙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투른 글씨체에서 영숙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25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심정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아버지의 말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있게 해준 것은 양부모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도연은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영숙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요? 판사로서의 공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재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법과 인정 사이에서, 의무와 감정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며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때 그렇게 아프셨나요? 편지 속의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자간의 운명적 재회라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법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용서할 수 있는지가 더욱 궁금하고 두려웠습니다. 기립,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법정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고 무게감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에 앉아 있는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정영숙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손에 든 판결문도 약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모자와 함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도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과거 이력이 공개되었습니다. 1990년대 신분 위조 전력, 그리고 1989년 출산 후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정은 피고인의 과거 행위들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당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도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부탁으로 인한 수동적 참여였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그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관대한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말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정영숙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판결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판결문에서 눈을 떼고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법보다 더 큰 것은 용서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법정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법은 죄를 판단하지만 인간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적 처벌보다 인간적 이해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판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려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펜을 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법정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검사와 변호사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도연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판사복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도연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법정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피고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모두 이 극적인 순간에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법과 인정 사이에서 고민했던 도연의 마음이 마침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재판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고 법원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고 도연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숙은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당뇨병이 악화되었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작은 노인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영숙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그 이후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숙이 궁금해졌고 안부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도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요양원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따뜻한 난방이 나오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소박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정영숙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친절하게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족분이 오시기를 많이 기다리셨어요. 혹시 아드님이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나는 영숙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을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방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노크를 한 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영숙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오셨어요. 영숙이 고개를 돌리자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늘어났지만 눈빛은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도연아, 정말 왔구나. 영숙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문가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이전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간호사님들도 친절하시고.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네. 제대로 챙겨 먹고 있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머니의 걱정이었습니다. 도연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도연은 영숙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흰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닿았다가 녹아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더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너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어. 그동안 항상 궁금했거든.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영숙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도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어. 25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불가능했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거든. 지금은 후회하세요? 후회. 그럼 후회 안 하겠니? 하지만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 그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 영숙은 도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힘드세요.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을 내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그 순간 창밖의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으며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쳐 겹쳐져 보였습니다. 모자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줘서. 어머니야말로 그동안 혼자 견뎌내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으로는 용서 못했지만 마음으론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단다. 그 말을 들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30여 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영숙은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편안해졌구나. 도연도 영숙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판사와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상처들을 모두 덮어주는 것처럼. 세상에는 법보다 더 깊고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보다 깊은 이해가 있고 죄책감보다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작은 요양원 방에서 두 사람이 찾은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보다 깊은 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